이거 떼줄게. 자, 봅시다. 우리가 나란 말싸미까지 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진짜 수능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방점이라든지 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안 보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안 갖고 왔어? 노트 꺼내길래.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듀, 귀, 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듀이 현대로는 뭔데? 중이죠, 중. 그죠? 근데 왜 지읒을 디귿으로 썼을까? 그쵸. 이때는 뭐가 안 쓰였어요? 이것도 중세국어의 특징이죠. 이때는 부계음화가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고전시 읽으실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디귿하고 티읕이 나오면 지읒하고 치읒으로 바꿔 읽었을 때 해석이 좀 수월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티귿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듀국의 문자 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내신할 때는 뭐 다라도 설명하고 와로도 설명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수능에서 자주 이렇게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규 수업 때 할 때는 좀 자세하게 할게요. 와로 서르. 자,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자, 서르가 현대국어는 서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국어의 차이점이 오가 으로 이때는 쓰였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너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얘를 모음 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모음 조화라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제 모음 조화가 뭐냐라는 걸 또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음 조화가 뭐냐면요. 자, 모음에는요, 양성 모음하고 음성 모음이 있었대. 이거는 뭐 누가 정한 게 아니야. 그냥 세종대왕이 아예 그냥 훈민정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 똑같이. 근데 그 양성 모음은 아계열, 오계열, 의계열이고요. 음성 모음은 어계열, 우계열. 잠깐만,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죄송합니다. 아계열, 오계열, 아래아 계열이고요. 음성 모음은 어계열, 우계열, 의계열이에요. 참고로 이는 중성 모음이어서 둘 다 섞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양성 모음은 가볍고 밝은 소리고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소리라고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뭐 성리학적 질서라는 거거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유교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음양의 조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거야.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써야 되고 음성 모음들은 음성 모음끼리 써야 된다라는 게 모음 조화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앞에 있는 선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죠. 그러면 뒤에 오는 얘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음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가 아니라 으로 썼던 겁니다. 알겠니? 요게 모음 조화예요. 그리고 이 가볍고 어둡고 뭐 무겁고 가벼운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면 그렇게 느껴져요.
뭐 깡총 깡총, 껑충 껑충 훨씬 더 이제 크고 무거운 느낌이죠. 뭐 달랑달랑 덜렁덜렁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런 것들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 조화가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조사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적격 조사가 을이 있으면 을이 있고요. 요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모음 조화 때문에 요렇게 좀 짝이 여러 개가 있더라.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서루라고 쓰면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썼다라는 거니까. 예, 서루도 괜찮긴 할 겁니다. 나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그렇게 왜 서루로 안 썼을까? 아마 그럼 의와 오 사이에 또 무슨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너무 이제 국문학적인 얘기니까 저도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짝짝이 모음 조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고 1, 2, 3을 통틀면은 1년에 진짜 모의고사 한 서너 문제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쟤. 그러니까 절대로 모르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뒤에 사마띠인데,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마띠 같은 경우가 수능에서 잘 다루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고전시를 읽을 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읽는 방법 때문에 얘는 좀 설명을 할게요. 얘가 현대어로는 통화지예요. 사실 현대어는 별로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통하다란 뜻인데, 근데 얘가 이제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특이해. 형태소로 분석하면 사맛 플러스 D거든요. 사맛 플러스 D.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게 있지. 얘는 이제 현대어를 볼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 우리가 알겠어. 분석을 하니까 아, 이게 사맛이 어가 아니고 D가 어민가 보구나, 파생합사구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런데 아니, 분명히 우리 어원을 따지면 치읓인데 왜 정작 쓸 때는 시옷으로 썼냐는 얘기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팔종성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팔종성법은 뭐냐면 8개의 종성의 규칙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랑 비슷한 거 배운 거 있거든. 뭐? 그렇죠. 음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세종대왕도 곰곰이 이 종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는 발음이 8개가 났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 음끝에서 시옷 더 넣으면 돼요. 그럼 딱 8개거든요. 근데 이때는 약간 더 호쾌했어. 더 이제 어떤 기상 넘치게 세종대왕께서 쭉 봤더니, 야, 어차피 받침의 발음이 8개로밖에 안 나면 아예 받침을 8개로만 쓰자, 이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질문할게. 쌤, 그럼 치읓인데 이거를 디귿으로 왜 안 썼어요? 중세에서 근대까지는 디귿보다 시옷이 더 우세했어요. 시옷을 더 많이 썼어.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시를 읽으실 때 받침이 시옷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시옷을 디귿이나 뭐 티읕이나 요런 걸로 바꿔 읽어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근대 때 할 얘기긴 한데 오늘 뭐 근대는 안 하겠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디귿이 죽어. 근대는 이게 칠종성법으로 바뀌어. 물론 근대니까 외실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에서는 아예 디귿을 다 시옷으로 썼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뭐 이거는 문법적으로 잘 다루지는 않지만 문제로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시를 읽으실 때, 원문을 읽으실 때, 아, 시옷이 나오면 이거를 받침을 디귿으로 조금 읽으면 더 쉽게 해석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뒤에 아니할세, 뭐 아니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외우실 건 아니고,
밑에 이런 전차로, 뭐 전차도 이유로 까닭이란 뜻인데 아실 건 아니고. 자, 뒤에 보시면은 어린이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시면 안 되죠. 어리다 무슨 뜻?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가끔 나오기는 했어요. 이제 중세 때는 어쨌든 현대 언어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많이 바뀌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 의미가 바뀌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종류를. 아예 그냥 어린처럼 지금이랑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이런 것들을 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거의 의미의 개념이 커졌다. 그러면 확대, 작아졌다. 그러면 축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시험은 거의 이거 두 개가 메인으로 다뤄지는데 두 가지에서 아이들이 조금 제대로 못 잡고 조금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건 아까 지나온 거긴 한데 우리 첫 번째 줄에서 말씀 있었죠. 그죠? 이거는 의미에 뭘까? 아마 이거는 적어 놓으셨죠? 그죠? 이거는 의미에 뭘까? 일단 이동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럼 확대 아니면 축소인데 확대야 축소야? 그죠? 축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잘 못 잡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직관적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자 봐봐, 이 말씀이가 중세 때는 무슨 뜻이야? 말이란 뜻이야. 그지? 근데 현대에서의 말씀은 무슨 뜻이니? 말의 높임말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중세로 잡아야 돼? 현대로 잡아야 돼?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중세 문법을 풀 때, 문제를 풀 때는 현대 문법을 가지고서 풀라고 했잖아요. 비교 대상이 현대니까. 근데 이거는 의미의 변화란 말이야. 변하면 당연히 원래 걸 얘기해야 돼? 나중 걸 얘기해야 돼? 원래 게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에서 어떻게 됐냐예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 말의 범위가 커? 말의 높임말이라는 범위가 더 커? 말의 말이라는 단어가 범위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축소가 된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중세 때는 무슨 뜻이고 현대 때는 무슨 뜻인지, 하지만 기준은 중세 때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안 잡히면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잡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의미의 이동이라는 거, 어리석은 이란 뜻이죠. 백성이 니르고저 그랬거든요. 니르고저. 자, 얘는 현대어로 따지면 이르고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건 얘가 니은인데 이응이 됐네. 자, 니은이 이응되는 거 우리 뭐 배웠지? 요런 걸 두음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음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초성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적을까요? 초성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뭘로 바뀌어요?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뀌는 게 두음 법칙이에요. 보통은 이제 한자어에서 쓰이는 거긴 한데, 실제로 우리 단어 다 그렇잖아. 이거 단어 뜻 뭔데? 이거? 내가 한자를 잘못 쓴 건가? 아니, 야, 이게 이제 상식이 아닌 시대가 된 건가? 그죠? 아니, 이게
이게 여자 여로 배우나 여자 여로 배우나? 여로 배워? 아, 그래서 좀 문제인 거거든요. 저 어릴 때는 이거를 계집 여자로 배웠어요. 이제 이것도 의미의 변화죠. 그죠? 이 여자 녀가 원래는 맞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남 녀라고 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초성음은 어떻게 쓰니? 여 자로 쓰죠. 요게 두음 법칙인 거예요. 알겠니? 근데 여전히 두음 법칙을 적용을 안 하는 나라가 있죠. 북한. 그래서 북한 방송 보면은 두음 법칙을 안 하니까 되게 세게 들려요. 뭐 위대하신 여성 동무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두음 법칙도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럼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뭔데? 우리가 고전시 원문을 볼 때 초성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요거를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현대어처럼 읽힐 때가 많다. 알겠니?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하시고 뭐 나중에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아 니르고죠 뭐 이런 식으로 오기는 해야죠. 왜냐면 니르다 자체가 이르다기 때문에 어떤 말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제가 고전 부분 다룰 때 요것도 중요하게 봐두라 그랬죠. 뭐 고저, 오저, 뭐 고자, 오자 이런 것들이 뭐뭐 싶다 이제 소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 이제 긍정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니? 자, 한번 지우고 갈게요. 나도 요새 좀 이상한가 봐. 아까 7시가 됐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7시 5분이 됐는데도. 그래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거든. 뭐지? 몰카인가? 서프라이즈? 뭐지? 아니면 내가 저번 주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애들이 아무도 안 오지?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다 갑자기 생각을 아, 8시 시작이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와, 진짜 그 짧은 생각에 별 생각을 다 했거든. 아, 대체 뭘까? 이게 한 두세 명 정도면 그럴 수 있거든? 두세 명 수업이면은 수업이 터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애들 뭐 아프거나 이제 그런 거 때문에. 근데, 7명이 터질 수는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수업이 터졌죠? 2학년? 토요일반 친구들 반성하세요. 제가 혼자 10시 20분에 아침 수업이죠. 10시 20분에 아마 그 짤 다 아시죠? 그 생일 파티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그 짤. 그 기분을 제가 이렇게 나 4시간 자고 왔는데! 막 이러면서 이 새끼들은 찾았느냐 안 오네! 막 이러면서 토요일이요? 4명이요. 3명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또 그 기분을 오랜만에 또 느꼈죠.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자, 니르고조 보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홀베이셔도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되게 핵심인데 아래 안가? 온가? 오네요. 자, 홀베이셔도 자, 얘를 우리가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할 바가 있어도 해요. 얘는 우리가 형태소를 2개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형태소부터 좀 볼게요. 저 홀을 분석을 하면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열이 니으시거든요. 저걸 보니까 살짝 짜증이 나죠. 그죠? 뭐 형태소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자음 4개 다 풀어놓은 건데 저게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용언의 활용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복습 안 하신 거예요. 큰일입니다. 자, 용언의 활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거든.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근이야, 간이야? 간이죠. 근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단어의 구조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용언의 활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어간어미가 튀어나와야지. 오케이? 그리고 얘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를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절음 부호여가지고 얘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된소리 부호예요. 여기서 소리를 빨리 끊어라 해서 이거 어떻게 읽었니? 홀, 빼 이셔도라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남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설명이 애매하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규 수업 때는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 좀 압축적으로 많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가 중요하지.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 이 친구의 이름은? 그렇죠. 그렇죠. 일단 어미여야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제가 중세국어의 접근은 뭐라고? 현대국어랑 비교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이렇게 잡혔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우리가 이 친구의 이름을 알면 되겠네? 일단 무조건 이 친구가 어미기는 할 거야. 어간 앞에 붙었으니까. 이게 하 플러스 리을이니까. 그지? 그럼 이게 어떤 어민지를 봐야 되는 건데 얘가 뭐 해주고 있어? 할, 바를 꾸며주고 있지. 그럼 바의 품사는 뭔데? 바의 품사는? 명사죠. 왜? 뒤에 조사 붙었잖아. 물론 이렇게 생긴 거 없으니까 이제 의존명사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뭐다? 명사를 꾸며주게 했구나. 누구를? 하다라는 동사를. 그러니까 얘 이름은 뭐다? 관형사형 어미구나. 전성어미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냐인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거 우리 한지 한 2, 3주밖에 안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암기가 됐냐 복습이 됐냐를 문제인 거야. 지금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언제 할 건데. 오케이?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게 못 따라오시겠다 그러면 이 엄매의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 압축적으로 느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법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남은 게 이 친구거든. 이 친구는 지금 뭐 현대국어와 비교할 게 없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요 규칙들을, 문법 규칙들을 지금 알면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 이 친구의 이름은? 어간하고 어미 사이에 있네. 그렇죠. 이 친구의 이름은 어말어미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냐 없냐가 지금 여러분들이 문법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라고. 문법은 항상 규칙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높임이나 시제, 뭐 이거 말고도 뭐 의지라든지 뭐 추측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긴 하지만, 그럼 얘도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거를 맞추시면 국문과를 가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학자들도 못 맞췄거든요. 저건 지금 국문학자들도 정확하게 뭐다라고 연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번뜩여가지고 저거 어떤 의미 같은데 그러시면 국문과를 가셔가지고요 뭐 장학금 받으시고 뭐 연구하셔가지고 뭐 석사, 박사, 학사, 뭐 교수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국문과는 가지 마세요. 자, 국문과는 가는 거 아닙니다. 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 미국 시인데요. 가지하는 길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목이 이거였나? 제목이 더 포레스트였나? 대략적인 건 이제 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갈래 길로 갔고 나는 가지 못한 길이 못내 뭐 아쉬웠습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가봤으니까요. 국문과를 제가 가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선택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형태소 2개 본다 그랬죠? 그죠? 사실은 첫 번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적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로 다뤄지는 건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얘도 아까 그 모음조화급이에요. 얘도 1년 따지면은 문제로 한 서너 문제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 집에 가고 싶은가 보다. 현대어가 아니라 형태소죠. 그죠? 자, 저 배를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바 플러스 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똑같아. 뭐 배에 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끊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또 있어도와 있어도가 같은 것 같으니까 요거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중세 접근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이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요 친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가의 이름은 뭔데? 주격조사. 그럼 이 친구도 이름이 뭐예요? 주격 조사 이일 거예요. 중세 국어는 주격 조사가 이밖에 없었습니다. 가가 없었어. 가가 나오는 건 근대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그렇다, 주격조사가 2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이 주격조사 2 같은 경우는 의문 조건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앞이 자음으로 끝나면, 사실 앞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를 그대로 다 써주고요. 근데 앞이 모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응이 없이 모음 이만 써줘요. 일단 예문으로 다 볼게요. 그런데 앞이 모음 중에서도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안 써줍니다. 날려버려요. 오케이? 요거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보통 문제로 나오면은 지문이나 보기로 주긴 하거든요. 근데 얘기했죠. 어차피 엄매를 고르는 이유는 그냥 시간 절약하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이거 외우고 있으면 지문에서 이거 설명 부분 안 읽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 하나 더 얘기합시다. 저도 최근에 알은 건데, 제가 이제 엄매랑 그 화작이랑,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엄매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또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엄매랑 화작이랑 그 표준 점수가 엄매가 더 높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건데, 그냥 표준 점수라는 건 원래 평균하고 얼마나 먼지잖아. 근데 분명히 아무리 오답률이 엄매 쪽에서 조금 더 나와도 공통 과목은 엄매를 선택하면 훨씬 잘 받거든. 그러니까 6평을 기준으로 따지면 오답률이 60% 넘어가는 게 화작은 10문제였어.
근데 엄매는 5문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야? 엄매 애들이 훨씬 잘 봤단 얘기야. 근데 평균은 엄매가 더 낮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학에서 미적이랑 지금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 화작이랑 엄매랑 난이도의 밸런스가 분명히 다를 거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네가 보정을 주냐면 공통 과목, 문학이랑 독서가 평균 점수가 높으면 그 점수에 가중치를 준대. 왜냐면 평균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그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더 잘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화작이나 업무에서도 그만큼의 가중치를 준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준 점수가 엄매가 훨씬 높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제 엄매랑 화작이랑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거였어. 근데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등급 컷은 지금 엄매가 더 낮으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엄매에서 한 중위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런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화작에서도 상위권 친구들이 그럼 조금 욕심을 내면 표준점수가 높으니까 엄매 쪽으로 더 건너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예상이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면, 물론 구평을 봐야겠지만, 현실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엄매는 상위권은 더 많아지고 중위권이 이탈하면 평균 점수는 더 올라간단 말이야, 동문에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정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엄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도, 물론 뭐 내년에 갑자기 얘네가 보정치를 뭐 바꾼다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쨌든 간 엄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조금 미리 하시는 거니까 엄매를 조금 더 해서 아예 그냥 내년에 난 엄매를 해야겠다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맘카페 이거 관련해서 글을 좀 올렸었는데, 이제 어떤 분은 내년에 이제 너희 다 결정했나? 내년에 엄매인지 화작인지? 그러니까 선택 과목 학교 아직 안 했을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화작이 내신은 준비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작을 선택해야 될지 엄매를 선택해야 될지 학교 과목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내신 따긴 힘들어도 엄매를 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문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기 과목이라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데, 뭐 내신은 기간에라도 한 번 더 보면 좋지. 물론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쪽에서 조금 거리가 더 멀어졌다면 당연한 거고. 왜냐면은 엄매는 등급 따기 진짜 힘들 거거든. 왜냐면 화작이 훨씬 더 비율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덕원여고 애들은 알 거야. 인원이 적으면 등급 따기가 얼마나 힘든지. 덕원여고 보통 한 학년에 막 60명 이래가지고 1등급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매도 선택하는 애들이 적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수시를 지금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뭐 그러면 이제 화작을 선택하고 수능에서는 엄매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이제 엄매 선택하셔가지고 복습 한 번 더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 뭐 적절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요거 이제 예문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얘는 자음 플러스 2거든. 근데 우리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지? 이어적기였단 말이야. 당연히 뒤가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얘는 이 자음이 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처럼 보여? 그냥 자연스럽게 연음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얘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두 번째를 보시면 모음과 모음이 만나게 되거든. 야, 그럼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면 우리 이거 두 개 따로따로 발음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겠니? 결과적으로 축약이 일어나요. 얘는 겉으로 보면 얘는 뭐 탈락인 거고. 오케이? 자, 이거에 이제 예문들을 보시면 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문은 여기다 쓸까요? 뿌리 깊은 남간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아, 이거는 세 번째 예시네. 자, 얘 보면 지금 가죠. 근데 여기 있어, 없어? 없죠. 왜? 앞이 요거니까.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된다? 어쨌든 지문에서 보기에서 이 현대어 번역은 줄 거라고.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주격조사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고? 현대문법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거에서 이제 진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는 예문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태. 얘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뭐야? 붙여 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가만히 있어. 나 약간 방금 덕후가 됐다. 자, 갑자기 말을 걸게 되네. 자, 요거를 부처로 읽는 이유는 뭐다? 국외음악. 얘기했죠. 디귿하고 티읕은 지읒하고 치읒으로 바꿔 읽으면 현대국어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자, 주격조사 이랑 모음이랑 만났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축약이 일어나서 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지금 부처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처가 뭐 밥을 먹되 뭐 이런 식으로 중세구가 있다고 치면 아이들이 주어를 못 잡아. 부태가지고서는. 오케이? 이게 문법 문제라면은 어쨌든 현대어 번역을 주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푸는데, 이게 만약에 고전시 원문으로 나왔을 때 요런 거 등장을 하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생각보다 고전시나 소설에서 부채 좀 자주 나와요. 우리 그때가 이제 불교문학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확실하게 좀 잡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홀베이쇼도까지 봤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마침내거든요. 이제 얘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문법을 지금 얼마나 접근을 하시나 또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뭐 현대어로 따지면 마침내겠죠. 그죠? 근데 얘는 형태소로 분석을 해보면 맛 플러스 플러스 내거든요. 자, 얘를 용언의 활용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용언의 활용적으로. 자, 그럼 제일 뭐 어간이겠죠, 뭐.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건드는 거거든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 이 친구의 이름? 그렇죠. 이게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처음에 현대어 줬잖아요. 그죠? 현대어 뭐라고? 마침내라고. 그럼 이거를 똑같이 이거랑 비슷하게 현대어로 분석을 하면 얘는 마치다 플러스 미음 플러스 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이 맛이 지금 치읓까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건가 보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얘일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 미음의 이름을 알면 이 친구의 이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다가 동사죠. 근데 얘는 마침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해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마침이거든? 저게 파생접사일까 전성어밀까? 파생접사라는 건 아예 품사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전성어밀이라는 건 서술성을 그대로 갖는 거고. 그럼 마침이 명사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이 다 여기저기서 얽히고 살펴. 근데 마침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가 있어? 있어 없어? 조사가 붙기가 어렵죠? 그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전성어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이고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은. 되니? 그런데 우리 명사형 어미 뭐 있는데? 미음, 기 이렇게 있지. 근데 기는 어차피 근대 때 나오는 거니까 알 필요 없고. 근데 왜 하필 음이 아래아야? 왜? 현대도 지금 음은 있잖아. 근데 왜 이때는 아래아야? 모음 좋아. 그래서 음도 있고 옴도 있어요. 아, 옴은 양성이구나. 음이 있나 보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모든 게 다 쌍쌍이 있습니다. 모음 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사형 어입니다. 그럼 요것도 하나 해볼까? 이 내는 뭘까? 내는 네. 마침내 품사는 뭐야? 부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부사가 돼버렸네? 그럼 얘는 부사를 만들어줬네? 그러니까 내 이름 뭐야? 부사 파생접사예요. 품사를 바꿔줬잖아. 부사라는 품사를 만들어줬잖아요. 내가 붙어서. 오케이? 이런 거 어려워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야, 아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한번 지우고 갈게요. 근데 이게 잠깐 헷갈린다. 이게 명사형 어민지 파생접사인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저거 파생접사 같은데. 마침. 제가 여자친구한테 카톡으로 요즘 초2는 이래 이러면서 국어 문제집을 하나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뭔데 이러니까 자기 그 친구의 조카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하고 있는 거래. 근데 봤는데 지문이 한 바닥이야. 비문학인데 지문이 한 문단인데 물론 내용이 막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내용이 도량형의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프랑스에서 이제 도량형의 통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바닥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되나?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는 초등부 알바도 떴으니까 그때는 전 초등학교 2학년하고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스무고개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 스무고개 하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질문도 안 해. 용!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질문한 애가 앞에서 맞았어!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어떻게 맞췄어? 그냥 용을 좋아해서요! 이러는 거야, 막. 이제 그런 애들인데 아니 도량형의 통일을 어떻게 알지? 근데 그러고 봤더니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교재인데 그러니까 5학년 이제 문제집인데 지금 일찍 풀고 있는 거래. 근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초등학교 5학년이어도 이 정도면은 꽤 뭐 단어도 그렇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 이거를 하는데 요새 애들은 왜 그러지? 그래서 아닌데 요새 애들이 아니 5학년 때부터 이런 걸 풀었으면 아니 단어도 그렇고 독해력도 이렇게 망가져 있을 리가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알 수 없더라고요. 요새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걸 못 읽는다고. 공부를 안 한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학교를 못 가니까. 시계도 못 읽는데. 시계 못 읽는 거는 인터넷에서도 봤어요. 그게 상식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아날로그 시계를 못 읽는데 이제 또 거기서 그게 왜 상식이냐.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거에 기준이 사실 되게 애매하긴 해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떤 국어적인 관련된 게 다 상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그게 산산이 깨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치. 34살쯤 되면은 그치. 굳이 뭐 안 쓰면 뭐 된 소리가 뭔지. 아, 씨발 이건 상식 같은데. 여자친구 까는 건 아니고요. 저 보진 않겠지? 가끔 유튜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국외음악 모를 수 있지. 그래서 서로의 세계에 따라 상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뭐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화음이 상식일 수 있고 저는 이제 화음을 모르니까 뭐 미술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쵸, 시계를 읽는 게 과연 상식일까 아닐까는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요즘 어린애들은 태어나면서 아날로그 시계 거의 볼 일 없잖아. 다 뭐 전자식이니까 요즘 뭐 집에는 시계 없는 집도 꽤 있을 거고. 그것도 뭐지? 근데 이렇게. 그쵸, 요러면 이제 틀딱이죠. 그죠, 요렇게 이제 하셔야죠. 그죠? 핸드폰이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 표현하면 요렇게 안 해요. 요렇게 하지. 그죠? 요거를 이제 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많죠. 그 디스켓도 모르니까 이제 저장 그 아이콘, 저장 아이콘 이게 뭐야? 그러면 세이브요 이러는데 사실은 디스켓이죠. 씨발 모르는구나. 와 씨. 디스켓이요. 비스켓은 과자고. 그게 이제 뭔데? 그 와, 씨, 엄마 보고 싶다. 그 세이브가 거의 공통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표시잖아요. 아, 뭐 한글에서 본대. 그쵸, 한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게임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거의 이런 식일 거예요. 세이브가 이게 이 친구의 이름이 디스켓이에요. 이 친구가 크기가 한 요 정도? 저장. 이게 이 정도인데 저 친구 이름이 디스켓인데 저게 그 당시 판 USB예요. 저장 매체. 용량은 1.44 메가바이트. 못 저장할 수 있어요. 네? 못 저장하고. 그 당시에 포켓몬스터 넣고 다녔어요. 포켓몬스터가 한 몇백 킬로기 때문에 이제 포켓몬스터를 옮기고 다녔고 저게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에다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CD가 나오면서 얘가 죽게 됐고 그 CD가 이제 DVD로 용량이 또 커졌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CD도 거의 죽었죠. USB가 나오면서. 너희도 모르는 세대구나. 아, 현타 오네. 저런 친구가 있었어요. 1.44 메가바이트. 그리고 큰 것도 있었어요. 요만한 거. 요런 건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저거보다 훨씬 큰 거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저 디스켓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포켓몬스터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고장도 되게 잘 났어요. 저거는 이게 이제 위가 철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슬라이드 되거든. 또 저거 자석이어가지고 마그네틱이어서 저거 자석 근처 가면 또 망가지고. 자세히 하지.
저는 썼으니까요. 저는 썼으니까요. 옛날 옛적 이야기네요. 하지 말걸. 갑자기 씁쓸해지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몇 살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게. 열 몇 살? 16. 아, 우리 16이야 벌써 차이가? 쌤몇 살이세요? 제가 34이요. 88. 와, 그렇구나. 16이구나. 예루쌤이랑 딱 띠동갑이셨구나. 저희 맞아요. 쌤보다 4살 어려요. 맞아요. 아, 그래. 16년이면 그럴만하지. 그렇구나. 이게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구나. 아, 제가 되게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아직 모를 거예요. 보통 나이 먹으면은 나이보다는 그 출생 연도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몇 살이세요? 저 88년생이에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를 까먹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몇 살이더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나이를 신경을 안 쓰니까. 현타 오네. 자, 어쨌든 보시면 자, 이 친구가 지금 약간 특이하죠?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은 어두 자음 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 어두, 말의 머리에 자음이 군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요? 뒤에 거를 된소리 시켜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뜻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접근하실 때 되게 요긴하게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초성에 자음이 2개 오면 그냥 된소리로 읽으면 되더라.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싫어. 이것도 이제 뭐 이어적기 보이죠? 싫어. 펴디. 이거 현대어로 펴지라고 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국외음은 안 쓰인 거고요, 또. 그리고 뒤에 놈이 볼게요, 놈. 여기서 일단 의미의 이동이긴 하거든요. 이게 현대어로 따지면 사람이에요. 그럼 의미에 뭐가 쓰인 걸까? 그렇죠. 이것도 축소죠. 놈이라는 건 중세국어 때는 사람으로 해석을 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의 낮춤말로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놈은 이제 의미의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너무 중요한 거 나왔네요. 하니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니? 하다. 많다로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그래서 현대국어의 두는 아래아로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원문에서 이제 틀리기 쉬운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니?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끊어갑시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니요. 그래? 옷을 다 빨아서 되게 휴양지 느낌이어서. 가고 싶어요. 바다 가고 싶어요. 저도요. 휴가 갈래요. 저 다음 주면 계약이긴 한데 갈 건데 또 갈. 그쵸. 전 여름 휴가가 없어서. 몰카예요? 초상권이 있거든요.
왜 자꾸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지금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지금 남자만 5명인데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네. 그죠? 여자가 있으면 찍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아, 이거 또 제가 또 경솔했네요. 안에선 저렇게 밝고 행복한데 밖은 지금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 다들 4명이서 그냥 핸드폰만 붙잡고서 지금 그럼 안 돼. 좀 밝고 건강하게 살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내가 안 그랬으니까 하는 말이야. 자꾸 뭘 찍는 거야? 언니들 내 목소리가 작았나? 언니들 이 정도면 쌩까는 거죠. 그죠? 이 정도면 듣기 싫은 거죠. 이 정도면 듣기 싫은 거죠. 부르셨어요? 3번을 불렀는데? 10분이나 지났어요. 아니요, 5분이요. 일찍 끝내고 일찍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좋아요. 문 좀 닫자. 떠오르는 게 없네요. 나름 쌤의 인생담. 항상 다른 얘기가 나오는 신기해요. 다들 가끔 재탕하시긴 하는데 그럼요. 약간 띡 누르면 나오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원래 짜서 와요. 아, 수업 일부. 네.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짜서 와요.
오늘은 어떤 얘기하고 어떤 얘기 할까?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고3 형 한 명이 이제 하루 종일 자습실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습 뭐 독서실이나 그런 데 공부 잘 안 된다고 저기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클리닉 하는데 쌤 근데 진짜 대단하대. 왜 이러니까 쌤은 농담도 다 어떻게 짜서 오시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 이러니까 아니 안에서 이렇게 자습하다 보면 수업이 들리니까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른 수업인데 농담 내용이나 타이밍까지 똑같다라는 거야. 그걸 분석하신 거. 그렇게 들으면서 지금 생각하니 그러네. 그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있었나? 지금 생각하니 그러네요. 근데 그죠? 물론 요즘은 그렇게까지 잘 안 하기도 하는데 끝나기 30분 전에 한 분 하시는 것 같던데 농담. 뭐라고? 30분 전에 끝나기 30분 전에. 농담하고 마지막 거 그쵸.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 뭐 지금 같은데 이제 그러면 약간 이제 분위기 어수선하니까 그냥 이제 좀 주의 집중하고 환기하고. 근데 그때 또 달라요. 그냥 애들 보면은 좀 지쳐 보인다 그러면 약간 또 노가리 깔 때도 있고. 물론 이건 어른들의 얘기인데 제가 지치면 노가리 깔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나가서 들으면서 되게 인생을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게임만 했는데요?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근데 그건 있어. 나도 이제 재수할 때나 뭐 학원 쌤들 보면서 그런 감정을 좀 느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가 뭐 특별하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사실은 너무 적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랄 걸 해본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해진 내일 위에 그냥 가끔 가다 이제 특별하다 싶으면 학교의 어떤 또라이 아니면 어떤 선생 중에 또라이 그게 전부잖아. 여러분들의 세계는. 근데 세계는 그거보다 훨씬 넓거든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기 때문에 뭐 알바를 하러 가도 거기서 굉장히 새로운 또라이들이 보이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면 이제 거의 거기는 와 또라이 집단이고 대학을 가도 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것도 있어요. 이 목동이라는 학군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닌 친구도 있지만 물론 어떤 사람의 성적 가지고 그 사람을 당연히 판단할 수는 없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목동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이상이니까 그래도 조금 상태가 이제 물론 사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한데 좀 괜찮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말 버라이어티한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도 이제 전문대 갔는데 친구가 바나나를 영어로 못 써가지고 여긴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자퇴했다고. 실화예요. 그래도 중이도 스트로베리 못 쓴대요. 그래요? 스트로베리 모른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대학 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또라이들 보면 인생이 되게 다채로워져요. 저같이 굉장히 아싸처럼 살아도 그러게. 와 씨. 내가 게임에 투자도 아니지. 내가 게임에 쓴 시간만 모아서 딴 걸 했어도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 그 시간을 투자하면 학자도 됐을 것 같은데? 교수도 됐겠어? 아무튼 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봅시다. 자, 노미 한이라까지 봤고요. 그럼 뒤에는 별로 이제 볼 게 많이는 없어요.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요거는 아셔야 되는 뜻이네요. 무슨 뜻? 어여쁘다, 가엾다, 불쌍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어여삐 너겨는 이거 어떻게 읽을래? 너겨. 그렇죠. 여겨. 물론 이제 어와 여 뭐 이런 이중모음 같은 경우까지 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응으로 바꿔보는 시도는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여삐 여겨 새로 스물 요거는 이거 우리 근데 원순모음화 저번 주에 하지 않았나? 했지? 원순모음화 안 했니? 아니 이거 중세에서 말고 우리 음운 변동할 때 물불풀 우으 했죠? 이것도 원순모음화 때문에 스물이라고 읽는 거죠.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죠. 현대국어는 스물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고전시가 읽으실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러겠죠. 미음, 비읍, 피읍하고 의가 만나면 우로 읽으면 현대국어처럼 읽힌다. 이게 원순모음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하시고. 28자를 자 맹가노니 좀 볼게요. 맹가노니. 괜히 지웠네. 여기다 써야겠네. 오잖아. 자, 맹가논인데 얘를 현대어로 분석을 하면 앞에 가로가 약간 세야죠. 이건 비밀이고요. 자, 얘를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맹갈 플러스 니은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니은하고 아래가 떼었으면 안 되네요. 맹갈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예요. 자, 그러면 용언의 활용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얘가 뭐겠어? 당연히 어간이겠죠? 얘는 근데 지금도 써요. 방언으로서 남아있죠? 조금 이제 다른 지역 이제 맹글다, 만들다, 이거 좀 맹글어줘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는 이게 방언으로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뭘까 이름이? 이 친구겠네요. 그죠? 이 친구도 일단 어미인데 얘는 뭐 연결어미가 될 거예요. 그 뒤에 이어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나왔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이름이 뭐란 얘기야? 선어말 어미란 얘기예요. 근데 선어말 어미는 어떤 의미를 추가해 주는 거라고 했죠? 얘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현재. 자, 얘는 그럼 뭘까? 요 오는.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아까 홀베이쇼도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얘는 이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수능적으로 나눠지는 내용은 아닌데 1인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있는 게 내가 만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애초에 이 지문만으로도 훈빈정음은 누가 만드는 거야? 세종대왕이 만든 거야. 이것만으로도 이미 끝이야, 그냥 게임은. 근데 뭐 어서 스님이 만들었네 막 이지랄하니까 사람들이 빡이 돌지. 그러니까 송강호를 쓰고도 망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수능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과 역할 이런 것들을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문법 규칙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면. 에어컨 뒤에 좀 끌게요. 오늘도 긴팔 입고 나가니까 어머니가 미친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항상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차 타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상할 때는 가끔 좀 느껴요.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면 저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긴 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음료수 사면은
미친놈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가 봅시다. 자, 사람마다 하여 밑에 줄이죠. 사람마다 하여 수비 요것도 이제 그냥 뭐 비읍으로 읽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단어는 자음인 건데 이제 순경은 비읍이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수는 경음이니까 이제 순하게 발음하는 비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상을 하면은 이제 비읍과 피읍의 사이 정도, 스비 뭐 이 정도. 근데 뭐 이러실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이제 한번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좀 애들을 좀 작살낸 적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여기다 적자. 이게 이제 불규칙 활용이랑 같이 연결이 된 건데, 자, 굽다 같은 경우는 용언의 활용적인 측면을 보면 이 굽다가 동음이어거든? 허리가 굽다가 있을 거고 고기를 굽다가 있을 거예요. 근데 허리가 굽다를 여기에 똑같이 어미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 허리가 굽어거든? 그죠? 근데 고기를 굽다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니? 고기를 구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냈어. 물론 그때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비문학처럼 길게 설명을 다 해놨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의 굽다는 이게 순경은 비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순경은 비읍이 비읍으로 되기도 했고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모음하고 어하고 붙어서 워가 된 거예요. 왔소 왜 이거 네 개가 반모음 우결이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로 냈다가 애들이 착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었고 푸셔게 될 겁니다. 9평이었던 것 같은데 비문학 지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법 지문이었단 말이야. 문법 지문이 한 바닥이었어. 거의 한 바닥을 이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뭐 반모음이 어떻니, 뭐 활용이 어떻니, 불규칙이 어떻니.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모르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지문 접근하시려면 당연히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뭐 맹가논이랑 수비까지 받고, 뭐 니겨도, 그럼 이 니겨는 어떻게 될까? 이 니겨는 현대어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 니겨. 일단 이것까지는 오면 성공이죠. 이게 익혀거든요. 그래서 쉽게 익혀. 그래서 니은이니까 이응으로 바꿔보고, 어차피 뒤에 연음이니까 앞에 기역 빼기 오고, 물론 뒤에 히읗까지 우리가 지금 맞출 수는 없지만 요 정도까지만 해도 성공입니다. 날로 쓰메 그랬거든요. 쓰메. 자, 이 친구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쓰메를 보시면, 자, 얘를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씀에일 겁니다. 그럼 얘를 형태소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 형태소로 분석 한번 해볼래? 어떻게 될까? 어떻게 형태소로 분석을 해야 될까? 똑같아. 현대어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나눠야 돼? 스 플러스 미음 플러스 애죠. 그럼 똑같네. 어떻게? 스 플러스 플러스 예. 그럼 이 친구 same. 저 친구의 이름은 명사형 어미.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세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중세가 어려운 건 현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럼 애는 뭐니? 애는 뭐 부사형 어미겠죠? 그죠? 아, 조사가 되겠구나. 부사격 조사. 오케이.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메 뭐 한이라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중세를 대충 한번 훑어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진짜 대략적으로 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보면 우리가 중세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보고 마무리할 거냐면요. 자, 지금 드린 게 이제 뭐냐면, 어문 규범, 어문 규정,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뭐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뭐 보기로 뭐 또는 지문으로 줄 거야.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제가 설명한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비음화를 설명할 때는 뭐 기역, 디귿, 비읍이 뭐 이거 만나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사이소리도 제가 뭐 따로따로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저도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짜맞춘 거냐면 요 항목들을 보고서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뭐 정리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또는 보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항목이 뭘 설명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 용어나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보기를 줘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볼 건데, 자, 뭐 시판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옆에 항목 다 있죠? 이제 시판과 10이랑은 묶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음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뭐 한자어라고 하는데 중세 때는 이제 한자가 아닌 것도 이제 두음 법칙을 안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 다만 보시면 부침 1 같은 경우 뭐 10이랑의 부침 1 보시면은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열률로 적는다. 솔직히 이런 건 수능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엔 나왔어. 화작 10번 문제로. 화작 10번 문제에서 이런 것들 은근히 좀 나오죠. 뭐 맞춤법 물어보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모음이나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때 보통 수업 때 얘기하냐면요. 외우라 그래요. 비율, 백분율, 확률, 요거 3개 외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음, 니은, 율, 기역, 률. 그러니까 안울림, 율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 3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사실.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없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녹아있는 거야? 그렇게 딱딱한 글로써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화작에서 좀 나왔던 게 그 15항에 부침 2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결형에서 사용된다라는 거 결국 무슨 뜻이야? 문장 끝내란 얘기죠. 저 문장이 끝날 때는 무조건 오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19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게 되게 애매해요. 첫 번째,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건 뭐 얘기하는 거니? 그죠? 전성어미야? 어간에. 어간에라는 건 무슨 뜻인데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죠. 어간이면 무조건 동사나 형용사라고. 근데 뒤가 이게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파생접사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이나 희가 붙어서 자 부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이나 희의 이름은 뭐야? 부사로 만들어줬으니까 부사 파생접사가 되겠죠.
더워? 강의실이 조그만해가지고 금방금방 온도가 달라져요. 또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부사 파생접사나 명사 파생접사가 붙은 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끊어졌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어졌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뭐 용어들 아셔야 되고, 뭐 뒷장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 보시면, 자, 30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2번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안 돼. 왜냐면 이거 두 개 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외우는 게 더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걸 보고 다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 세철 수태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예외적인 것들. 또 뭐 42항 보시면은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요것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의존명사와 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 관형사랜다. 조사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의존명사는 띄고 뭐 조사는 붙여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또 그런 것도 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다음 장 보시면은 자 120쪽에 맨 밑에 8항 보시면은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그랬거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뭐 예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그쵸, 모음 조화가 깨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고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게 지금 모음 조화가 깨진 거구나. 뭐 깡충 까는 양성인데 충은 음성이니까. 그리고 뒤에도 뭐 막둥이도 막은 양성인데 둥은 음성이니까. 이런 것들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장 보시면은 121쪽 보시면은 뭐 구항에서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인데 이런 건 이제 뭐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뭐 얘는 좀 부르는 말이 많아요. 전설모음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음라우트 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간지내기 좋거든요. 어디 가서 그 음라우트 현상? 그럼 그게 뭐야? 너 라틴어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특강은 조금 중요한 것만 압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남아있는 거예요. 굵직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또 푸시면서, 또는 뭐 지문 공부 다른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세부적인 것들도 같이 채워 나가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모음 역행동화를 뭐 이거는 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좀 치워야겠네. 자, 이 친구의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전설모음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되면 이 용어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 그럼 이모음 역행동화, 역행이 뭐였는데, 역행동화가 뭐였는데,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모음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건가 보구나. 또 전설 모음이라는 건 뭐야? 전설 모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전설 모음 아니면 뭔데? 후설 모음이자. 그럼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이 되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우리 모음표 그려보면 어때요? 으, 어, 아, 뭐냐? 으, 어, 아, 우, 오, 이, 에, 위, 웨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걸로 합시다. 지금 남비로 합시다. 원래 남비가 표준어였어요. 이게 냄비가 이제 표준어로 바뀐 거거든요. 왜냐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결국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니? 아가 애가 된 거죠. 그러면 아가 애가 된 거지. 그럼 여기서의 지금 차이점은 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둘 다 평순이고 혀의 위치도 같고 혀의 높이도 같고 얘가 이제 후설이고 전설이란 말이야. 근데 이 모음이 뭔데? 전설이죠. 즉 뭐야? 혀를 앞뒤로 움직이기 귀찮았다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끌어 당긴 거죠. 이게 이 모음 역행동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설명을 읽으면 아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 뭐 5항 보시면은 밑에 야, 예, 여, 예, 와, 왜, 유, 유어, 워, 왜, 유, 의 이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니까 이것들이 이중모음이란 얘기죠. 몇 개니? 11개죠. 이거 얘기했었죠. 모음이 21개고 우리가 단모음은 10개 외우고 있을 거고 그럼 이중모음은 11개인데 여기서 몇 개? 4개가 반모음 오, 우계열이다. 그게 와서 왜 왜였죠? 그럼 나머지 7개는 반모음 이계열이다. 이런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22쪽을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 10항이랑 10이랑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10항이랑 10이랑은 자음군 단수나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빨리 캐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10항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자음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고 11항은 리을 파마강이죠. 걔네들은 예외니까 뒤늦게 소리가 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보고서 그냥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다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반대 과정을 조금 가지고 오셔야 되고 12-1항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 축약, 거센 소리. 18항, 19항 너무 중요하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니? 18, 19항 비음화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나 보기에서 대놓고 비음화라고 얘기 안 해줄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 비음화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 뭐 20항이야 너무 쉬우니까 이건 유음화 얘기하는 거고 예문 봐도 알겠다 이거는. 그죠? 23항이랑 24항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된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죠? 29항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30항-2항 같은 경우도 여기선 지금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은 뭐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건 뭐 사이시옷이랑 사이소리 같은 거 설명드렸었죠. 그죠? 이런 것들에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신다는 건 문법적 용어에 아직 친숙하지 못한 거니까 훨씬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뒤에 외래어 표기법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 그 뒤에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도 있고 사실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애들이 질문을 좀 해요. 쌤, 로마자 표기법 공부해야 돼요? 이게 고3 친구들. 그냥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요. 여지껏 수능에서
로마자 표기법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수능에서. 이건 무슨 말이야? 6구 때는 나왔던 적이 있어요. 6구 때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6구 때 나왔으면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다만 이 로마자 표기법은 따로 공부할 건 아니에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1항이에요. 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야? 표준 발음법이니까. 또 밑에 가로 3의 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뭐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야, 결국 이거. 음운 변동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지껏 6평도 그랬고 9평에서 나왔을 때도 항상 그랬어. 그냥 음운 변동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음운 변동을 로마자로 써봐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운 변동만 할 줄 알면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왜냐면 그 로마자 이 표는 보통 보기로 다 주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김종길에 있을 때 여권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권 만들러 간다니까 어머니가 막 여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어머니 이제 여권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가면은 영어로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앞에 종이에 다 표 있어. 그 표대로 적으면 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니 내가 그 표 가르쳐. 그죠? 근데 웃긴 건 전 현 잘못 쓰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로마자 표기법대로 따지면 현 어떻게 써야 되니? H, Y, EON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얘기했죠. 제가 영어 알파벳을 처음 배운 게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들어와가지고 그놈의 현대 때문에 그놈의 현다이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현대가 이렇게 쓸 거, 이것도 I로 쓰나 보다. 난 이걸 보고서 내 이름이 김상현이니까 근데 현대가 이거네. 그러면 내 이름은 HYUN인가 보구나. 이러고 계속 썼었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그래도 신용카드도 HYUN이거든요. 이놈의 현대 때문에. 내 이름이 성이었으면 틀리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삼성을 따라갔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마자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문법을 한 바퀴 좀 간략하게나마 훑어봤고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동안 이제 하셔야 될 게, 자 생각해봐. 물론 제가 지금 되게 간략하게 본 거는 진짜 굵직굵직한 것만. 근데 그래도 지금 거의 한 8시간? 그 정도면 지금 됐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도 클리닉 한 달 동안 하시면서 느끼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진짜 문법 문제에 한 서너 문제는 수업 때 뭔가 얘기했던 것들 위주로 나오네.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뭐 수업을 했는데 뭐 틀려와가지고 저한테 한 소리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남은 이제 시간은 여러분들 꾸준한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외우시고 또 그러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더 채워 넣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냥 저냥 시간 막 남기다가 이제 급하니까 막 굵직굵직한 거 하려 그래. 이미 고3 돼가지고. 그러면 세세한 건 언제 볼 건데? 그러니까 문법이 깨지는 거예요. 뭐 그 와중에 이제 굵직한 것도 안 보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면 이제 난 화작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가시겠죠. 근데 뭐 6평도 이제 2주 뒤에 6평이거든요. 이번에 6평이 9월 1일이어가지고 네, 이번에 엄청 빨리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9평 때 봐야 또 이제 어느 정도 수능까지 봐야 판가름이 나겠지만 일단 6평으로 봤을 때는
문법이 되게 쉬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문법에 대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문법도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들 클리닉 때 다 알아서 질문하시고 풀어 오세요. 저 미리 공지할게요. 다다음 주 오늘이 며칠이지? 12일 9월 2일에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클리닉 때 하면서 문법 다 지금 특강 들은 친구들은 점검할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개념 숙지 돼 있는지, 제가 드린 문법 프린트들은 어느 정도 풀려 있는지, 뭐 공부에 대한 거 제가 미리 공지 드렸어요.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달력에 적어놔야지. 네. 뭐 테스트라면 테스트고. 자, 적어놓을게요. 이때 9월 6일주부터 문법 검사할 겁니다. 네, 각자의 클리닉 시간대. 안 되겠다. 9월 6일? 혹시 2학기 중간고사 나온 학교 있나? 언제? 10월 7일? 언제? 10월 1일부터 10월 7일. 10월 1일? 네. 와, 안 되겠다. 9월 6일이면 내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8월 30일부터 볼게요. 8월 30일주. 그러면 지금 2주 시간 남았거든요. 뭐 2주면 공부하기에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문법 특강 들은 친구들 제가 문법 복습 잘 되고 있는지 이 2주 동안 나름 좀 알차게 여러분들이 문법 보내고 계셨는지 검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욕처 듣기 싫으시면 부지런히 하세요. 오케이? 자, 고생들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심히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